안녕하십니까. 세무에게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위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수습세무사 약 74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무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 나왔습니다. 세무조사, 과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개시가 되면 처음으로 조사 예고 통지서란 것이 날라오게 됩니다. 우편을 쫙 열어보면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뒤에는 납세자 권리 현장, 위임장, 그리고 청렴 서약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요, 어떠한 세무서 또는 어떠한 지방청에서 어떠한 세목을 보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개시하겠다 라는 사전 통지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가세 조사, 증여세 조사 또는 법인세 조사 이런 것들이 적혀 있겠죠. 이렇게 우편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으신 거는 심지어 다행이에요. 최악의 경우는요, 당일날 조사관들이 막 옵니다. 국세청에서 막 몇 분이 오셔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쫙쫙쫙 빼가고 장부 자료를 다 가져가서 그러면서 이제 조사가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영치조사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컴퓨터에다가 USB를 딱 꽂으면 모든 자료가 다 백업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내부에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서 분석하게 됩니다. 혹시 탈세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이 거래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숨은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치조사를 할 때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납세자 권리 현장, 청렴 서약서 등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받는 것이 세무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바로 세무대리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무조사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찾아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을 때 위임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나는 세무조사 대응하는 업무를 이 세무사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위임장입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나서는 납세자는 지방청 내지는 세무서에 직접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부를 수는 있어요. 이 거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가 있고, 또 마지막쯤에 확인서 내지는 문답서를 써야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납세자는 많으면은 2번,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세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받아서 어느 세무서, 어느 지방청에서 조사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 담당 조사관님과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저희가 입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회를 할 때는 항상 꼭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위임장, 신분증, 이걸 지참하셔서 세무서나 지방청에 들어가시게 되시고, 그러면 그 지방청에서 담당자가 이 거래에 대해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 소명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어떤 자료인지 이걸 다시 확인하고 이제 납세자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가 써야 되는 소명서가 있으면 열심히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소명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타이핑하는 툴이 워드가 있고 한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조직은 다 한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 파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그게 해외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자료 수집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하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자료 받아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저희 측에서 늘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반장님, 저희가 소명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중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반장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조사가 중지가 됩니다. 당연히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그 신청서에는 조사 중지 사유가 또 적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조사 중지가 신청이 되고 그게 수리가 되면은 다시 조사 중지 신청이 잘 처리가 됐다라고 문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또 그거 문서 받고 수령증 작성한 다음에 그 수령증을 조사팀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조사 중지 기간만큼 조사 기간은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차례 소명 요구서가 날라오고 그 소명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제출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 결과 통지서란 거를 저희가 수령하게 돼요.
이번 세무조사에서 뭐 이런 과세 표준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뭐 이런 내용의 탈루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뭐 가산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사 결과를 미리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뒤에는 조기 결정 신청서라는 게 같이 딸려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란 걸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게 되면 저희 이거 너무 억울해요. 다퉈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한테 과세를 한 서울지방국세청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는 게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입니다. 그럼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의 승률이 높을까요? 높을 수가 없겠죠. 내가 과세한 조직에다가 너네 잘못했어. 이거 다시 한번 고쳐줘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불복에 대한 승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과세전 심사 청구 왜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절차가 당연히 길어지는 게 나한테 유리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불복에 가서 실제 전투를 하더라도 그 전에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통해서 국세청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조기결정 신청서가 왔으면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어차피 30일이 지나게 되면 고의서가 날라오게 되고요. 조기결정 신청서를 바로 작성해서 저 고의서 바로 날려주세요 하고서 조사팀이 제출하게 되면 고의서가 또 바로 날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조사 결과 통지서가 나왔고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아직 고지가 된 건 아니에요. 조사 결과만 통보받고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서가 날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원래 5억이 아니라 10억을 과세했어야 되네. 그러면 차후에 10억짜리 고지서 날릴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고지서부터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고지서를 받았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5억보다 초과되는 세액을 과세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할지 아니면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할지 아니면 고지서를 받고 불복 절차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세무조사 플로우와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고 어떠한 절차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조사는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면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